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새벽 시장으로 마트로 달리면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의 모습 오창석의 5분당에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 비례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비례대표 1번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이어서 한국경제당 비례 1번 이은재 후보 속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이제는 장기적인 지침, 생활방역적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검언 유착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목된 검사장은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언론과 검찰 사이 무엇을 숨겨놨는지,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검찰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나무의 날입니다. 요즘은 창문 너머 꽃 구경하기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야에서는 창문 너머에 뭐가 보이시나요? 꽃이 예쁘다고 창문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창문으로 많이 도망갔었는데, 창문 밖 풍경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준비해놨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콜롬비아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두케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는 약 25분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이 최근 콜롬비아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한 데 대해서 위로와 애도를 표했고요. 이 두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이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왜 전화하셨대요?
네, 일단 이 두que 대통령은 이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히 대응한 것을 축하한다라면서 한국의 대응을 깊이 존경하며 배우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지원을 해달라, 뭘 도와달라 이렇게 하셨겠죠?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해주면 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 기업을 통해서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그 의료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콜롬비아 말고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국가가 많습니다. 네, 이번 콜롬비아 정상과의 통화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 14번째 정상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등의 정상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정상통화 외에도 최근 한 달간 6개국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이 전염병 예방 및 이 통제 분야에서의 전문성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편지를 보내서 이런 요청을 한 정상들은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그리고 분양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하산 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등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진단 키트 같은 지원 요청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엊그제 기준으로 진단키트 수출 혹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가 이 외교 경로를 통한 90개국을 비롯해서 민간 경로까지 모두 121개 국가로 집계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북 지원을 처음으로 승인했네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방역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이자 처음으로 이뤄진 이제 승인이자 이 민관을 통틀어서 국내 첫 대북 지원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일단 지원 물품은 손 소독제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억 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하고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이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 단체명 그리고 방출 경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단체의 뜻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1억 원 상당이고 시작은 미약한데 네. 앞으로 좀 넓어졌으면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남북은 하나의 언어를 쓰는 형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했는데 네. 가족이니 어려울 때 좀 나눠야죠. 네, 이번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이를 계기로 이 본격적인 대북 방역 지원에 나서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통일부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 다른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266명인데요. 네. 사망자도 80명이고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저녁에 그 일본 내 5천만여 모든 가정에 정부가 보유한 면 마스크 2장을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면 마스크요? 면 마스크입니다. 그 두 장- 방역 마스크가 아니고요. 한 가정에 2개요? 네, 한 가정에 2개를 배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반응이 격렬했는데 이 대책이 나온 이튿날인 오늘 아침 기자가 나가본 도쿄 도심 시부야의 한 약국에서는 이 마스크 구매 행렬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 일본 내 방역 전문가들, 뭐 누리꾼, 게다가 이 아베 신조 정부를 뒷받침하는 우익 인사들조차 정말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진짜 만우절 거짓말 같네요. 네, 그 일본 방송국인 이 TBS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명 만담가 이 다치가와 시라쿠는 우선은 돈이고 마스크는 나중이다라면서 모두가 1인당 10만엔, 20만엔 그것도 아니면 고기나 생선 상품권을 기대하고 있는데 중대 발표가 나온 게 면 마스크 2장이냐라고 비꼬는 그 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B29 폭격기가 날아왔는데 대나무봉 들고 싸우는 발상이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종욱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일본인데요. 아베 정부에서 한 세대당 마스크를 2장이나 준다네요. 성은이 아리가또 합니다. 네. 경찰이 N번방
14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검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에 대한 경찰 수사로 14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조주빈이 운영한 이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언급됐던 3명 중에 2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은 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3건입니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N번방, 그리고 박사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뭐 지금 닉네임을 언급하기 좀 꺼려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 N번방 등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 대화방 등에서 나온 동영상을 재유포한 5건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래저렇게 뭐 불법 성 영상물 유포 범죄 9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검거된 피의자 140명 중에 10대가 2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20대가 78명, 30대가 30명, 40대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주빈 측 변호인이 지난 1일 언급했던 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 2명이 체포가 됐고 나머지 1명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03명인데요. 100명이 넘군요. 네, 피해자가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 중에 10대가 26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네. 20대가 17명, 30대가 8명, 40대가 1명, 연령 미상 51명입니다. 지난번에 조주빈의 그 전화 가운데 휴대전화 가운데 한 대를 지금 암호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총 2대를 암호를 풀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의 협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본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인터폴 등을 통해서 이 텔레그램 본사를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직 입을 닫고 있군요. 조주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살 중학생이 차량을 절도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까지 저질렀는데요. 13살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13살 중학생이 이 또래 7명과 렌트카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 무려 대전까지 멀리도 갔습니다. 네,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한 네. 16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던 중에 이 훔친 차니까요. 이 경찰에 의해서 포착이 돼서 추적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인해서 개강을 앞둔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데 사고 직후에 이 중학생이 또 다른 차량을 또 훔쳐 타고 달하는 사실이 어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2대 절도, 이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낸 건데 네. 이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졌을 상황입니다만 이 중학생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입니다. 14살 미만이면 그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찌어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지위가 내려가죠. 맞습니다. 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라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하루 만에 45만 명이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이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이 2만 8천여 명인데요. 이 중에 그 4대 강력범죄 비율이 8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사망한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대학교에 간다고 설레어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이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라면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촉법소년이 적용될 수가 있느냐라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촉법소년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4대 강력범죄 비율이 80%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패거리를 지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주범을 넘기는 그런 그 형식으로 법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이명철 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방희 님은 코로나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일본의 민낯을 전 세계가 볼 수 있어. 그거 하나는 좋네요.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지 많은 가르침도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배울 것도 많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도 배우는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네. 맞아서요. 네. 네. 집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생활 패턴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 넘어가는 것도 우리 시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연습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 투표율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 시대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여 의사가 비교적 높네요. 네, 그 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사에서 응답자의 72.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하면 투표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하지. 저는 안 할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렇죠. 이거 실제 네. 투표율도 이거보다 낮습니다. 네, 근데 50% 네. 후반입니다. 근데 다만 그 지난 총선 여론조사, 그러니까 네. 20대 총선 여론조사 때는 63.9%였으니까 오히려 8.8%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네요. 의미 있는 수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관심 있다라고 답한 이들도 응답자 중에 81.2%였는데요. 역시 지난 총선 조사 결과보다 10.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꼭 해야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말하면요. 개요를 읽어야 돼. 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전화 면접으로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이 15%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배속으로 돌리네요. 역시 정상근 기자 말을 진짜 잘합니다. 야생화 편지님은 코로나19로 해서 저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것도 저는 배웠습니다. 저도 뜻밖의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네요.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출정식이 특별히 관심을 모았어요. 네, 이 김부겸, 주호영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각각 대구 수성갑과 의뢰 도전장을 던지면서 잇따라 대권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호영 후보는 뭐 대권 도전 선언이라기보다는 뭐 본인도 대권 후보다라는 말을 했는데, 김부겸 후보가 대권 선언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수성갑에 출발한 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이 총선을 넘어서 대구를 부흥시키고 이 지역주의 정치,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김부겸 후보는 뭐 대권 도전 선언이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네,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했죠. 앞서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국회의원을 서울에서 내보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 온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이 김부겸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이 정권 심판 중간 선거 첫날에 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총선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본인 역시 통합당의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창밖 풍경 다채롭습니다. 6240님 지금 창밖은요 차요. 앞뒤 옆 고가도로 위 퇴근 시간이라 차만 보이네요. 차 뒤에 아름다운 풍경이 조금 있을 텐데 좀 삭막하네요. 2111님 일산 빌라 1층에 사는데 집 앞에 개나리 살구꽃 앵두꽃이 보여요. 좋네요. 네. 아름답네요. 8748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라는 대중가요가 생각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5690님 평소에 꽃다발 선물에도 별 감흥이 없었던 성격인데 요즘은 운전하면서 거리에 꽃이 보이니 너무나 예쁘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소중해 보입니다. 0900님, 제주에는 꽃비가 내리네요. 드라이브하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어요. 꽃이 피는 듯 했는데 벌써 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안타깝네요. 9033님, 창문 너머 텅 빈 거리, 가게 안엔 텅 빈 자리.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원서님,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 네. 아이들이 없는 동안 강당 신축 공사를 하고 있네요. 등굣길 따라 가득 핀 벚꽃도 보이는데 아이들이 이 길 따라 등교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요. 이 풍경에 아이들 깔깔거리면서 뛰노는 아이들이 있어야 이 풍경이 완성되는데요. 8009님, 확인 바랍니다. 어제 방송에서 비례대표 농민 후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중당 비례 2번 김용호 후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연천농민 이석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천농민 분한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각 도로들마다 사고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진입로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처리를 하면서 하남 분기점부터 속도가 안 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인천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길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장을 받아 서인천 나들목 일대 3km 막힙니다. 더 가서는 신월에서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고요. 남부권에서도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으로 익산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밀리고 있고 반대 천안 쪽으로는 동광주에서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쪽은 서진주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비례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비례 1번 후보들은 모두 35명입니다. 아이고, 총선에 뛰어든 당이 35개나 됩니다. 오늘은 한국경제당의 비례 1번 이은재 의원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 운동 시작하셨네요? 네, 그럼요. 어디서 하셨어요? 오늘 저는 우선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네. 질병본부 네. 오송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멀리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네, 강감을 두고. 네. 의원님 뵙고 싶었던 분들이 많은데 네. 인사 한마디. 다 출정식이니까 네. 처음 인사 한마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5일은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아니면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대한민국에 몰락하느냐를 결정하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기호 9번 한국경제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항상 앞장섰으니까 제가 그건 잘 알아. 근데 너무 길게 하면 뒤에 질문을 못 하니까 네. 그냥 짧게 왔다 갔다 하시자고요. 네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 비례 1번 모셨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의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님은 아까 좌파 문재인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앞에서 그 여당과 싸우신 분인데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조금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왜 거기서 탈락하셨어요? 저도 그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네. 네, 이렇게 돼서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당무감사, 하나는 당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원 지지율. 네. 이 세 가지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전부 다 우수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특별히 강한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데요. 네. 네. 근데- 강남병에서 특별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역 의원 컷오프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기준이 뭐였는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아무튼 아쉬워하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 네. 강남에. 제가 그 네. 동네 조금 압니다. 네. 의원님, 네.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특별히 종교가 뭐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그 이제 저희 정치인과 종교와는 그렇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 기불릭이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 의원님은 새벽 예불을 다니시고요. 24년째 교회 집사 하시고요. 천주교 세례명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인이 많죠. 네. 근데 왜 의원님이 지금 이 당이 아니라 네. 한국 기독교 총회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 1번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왜 컷오프했죠? 이제 우선요. 그 광화문 집회에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만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애국 동지들이 간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쪽 당에서 오라고 엄청 모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애국 정신이 얼만큼 투철한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더니. 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그 다음은 우리 정치인으로서 종교를 거론하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잘 이해해 주십시오. 네. 킹선님이 이은지 의원님은 유행어가 진짜 많아요. 개그맨보다 더 많아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꼭 그런 것보다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네. 문재인 정권의 강요들이 예. 사실은 그렇게 아주 월등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일본어 많이 구사하셨어요. 아니에요. 일본어는 많이 구사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미국 박사 네. 미국 박사죠. 근데 네.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걔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 일본말 잘 모르는데. 네. 한 번 했더니 네, 그렇죠. 그걸 그리고 누가 그게 그렇구나. 네, 그게 외래어잖아요. 네. 외래어 지금 막말은 아니잖아요. 아하. 근데 우리 이상한 언론이 저를 막말했다고 그렇게 몰았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네. 이은지 의원은 막말을 한 게 아니라 외래어를 간혹 사용한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행정학 박사였어요. 네. 그리고 많은 행정에 대해서 행정학과 교수도 하시고 학과장도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브레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런데 굳이 앞에서 이렇게 안 싸워도 되잖아요. 이은재는 저 뒤에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도 됐는데 왜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앞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좀 너무 점잖잖아요. 보스들이요. 보스들이요? 너무 점잖해. 네. 네. 너무 점잖다 그건 처음 보니까 들었네. 네. 아니요, 점잖습니다. 그래요? 네, 점잖다 보니까 예. 나서기를 전부 싫어하는데 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냥 아무튼 우리 문재인 정권 심판 그다음에 애국 보수 이거에는 제가 정말 앞장서고 열심히 활동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위대한 사냥꾼님이라는 우리 청취자입니다. 애청자인데요. 나 뉴스 방송에서 연예인 처음 본다. 이거 진짜 웬일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학 박사고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강남병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코로나19 이 산업 생태계가 좀 무너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어려운데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데 짧게.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살린다고 네. 1인당 네. 10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그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네. 코로나로 임대료도 못 내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 하루 벌어 사는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 금년 정부 예산이 512조 원을 조정을 해서 150조 원을 마련하여서 정부 공적 자금 600조 원 중에서 50조 원을 이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조금 근데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맨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못했어요. 초기 대응을요?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그게 다 중국 우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네, 이제 네, 처음 왔기 시작됐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많은 그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 중국에서 입국하는 것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을 많이 건의했지만 그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큰 패착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커다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 저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아침에 가서 줄을 섰어요. 줄 서셨어요? 직접이요? 의원님이요? 네. 대치동에 네. 그 미도상가 앞에 가서 네. 미도상가 그 지하에 아시죠? 미도상가 나 지하. 저 알죠. 그 네. 지하 위에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네. 거기 줄 가서, 섰어요? 네, 거기 가서 줄을 섰는데 네.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1시간 반을 딱 줄을 섰는데요. 네. 제 앞에 한 5번째에서 끊어져서 1시간 반 줄 서고도 못 섰어요. 진짜요? 네. 뉴스에 나올 만한데. 네. 그래서 네. 이게 뭐냐. 마스크 해외 수출 중단. 이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단 두 그래서- 가지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시네요. 네. 근데 다른 언론들이 전 세계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네. 의료진에 대한 네. 것은 상당히 우리가 뛰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이태리가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의료진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아무튼 저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진이 뛰어나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맨 처음에 초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총선이 2주도 안 남았는데요. 자, 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나만의 매력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국정의 모든 분야를 허물기만 했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 그래도 잘한 거 한두 개는 좀 얘기해 주고 가세요. 선거철인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땀을 흘려서 네. 이룩한 코로나 대응 의료 체계를 자기들 업적인 양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아마도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무능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911님 의원님 1인당 100만 원이 아니라 4인 기준당 4인 가구 기준당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얘기하다가 잠깐 그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죠. 의원님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00만 원 이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일반 네. 국민들이 자, 이은지한테 오해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튼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네. 좌파 언론에 타깃이 돼서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학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정종영님 오신 김에 코로나19 사퇴하세요 부탁드려요. 윤세연님도 사퇴하세요 한 번만요. 이렇게 그 사퇴하세요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저를 보고 사퇴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게 우리 사실은 웃고 하면 안 청문회 돼. 때, 청문회 때 쓰던 말인데. 아니 그래도 괜찮아. 청문회 아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청문회 아닌데 어떻게? 청취자들이 시키면 우리는 해야 돼. 아, 그래도 저는 그거는 경우에 맞지 않아서 아니야.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하면 좋아한다. 정말이요. 자 사퇴하세요. 한번 하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뭐 잘못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퇴하라고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너무 해주세요. 잘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 했다가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큰일 납니다. KBS 근처도 못 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청취자들이 시켰으니까 이건 네. 괜찮아요. 이거는 다 용인을 아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때와 경우가. 자, 사퇴요정 이은재 후보님께서는 때와 경우를 따져서 사퇴를 얘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 선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 정당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해서 베네수엘라나 유럽의 일부 삼인주의 국가들처럼 추락하는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네. 이번 21대 총선의 시대 정신은 네. 대한민국 리셋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팅해서 정치적인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네. 이번 총선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며 바로 한국경제당이 해낼 것입니다. 4월 15일에 있는 투표에서 꼭 정당 기호 9번 한국경제당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시죠? 네. 그래 당 대표니까 다르네요. 20대 국회의원들 일 안 한 20대 국회나 일 안 한 국회의원들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퇴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 그분들이요. 네. 일 열심히 잘 안 한 의원들은 네. 다 사퇴를 당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 잘 안 한 의원들한테 사퇴하세요 한마디 하고 일 하세요. 열심히 안 한 의원들 아마도 이미 사퇴가 됐고 컷오프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당 이은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종땡 치면 네. 후보들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사 하나 내려고 다채로 왔죠? 어디 달려갔어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동묘 앞역에서 출근 인사를 했고요. 그때요? 예, 첫 거리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한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동대문의 두산타워 인근에서 바로 시장 상인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른 당은요? 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인 고향의 지축 차량 기지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그 선거운동은 어땠습니까? 네, 비례대표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사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시도당이 2배수인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다닐 때 예. 미래한국당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네. 그냥
민자의 핑크색 옷을 입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버전의 점퍼가 등장했는데요. 이해찬, 이낙연 상임 선대공동위원장은 파란색 점퍼, 네. 더불어민주당 로고만 적혀 있었고요. 더불어 시민당, 비례정당이죠. 시민당 후보들은 투표 번호인 5번이 적힌 푸른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1번이 적혀 있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네. 뭐 잠바 옷은 다 뭐 준비해가지고 입고 있군요. 네, 정의당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헌적인 꼼수 정치 대신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출정식은 인천 연수구 송도 농협사거리에서 총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점퍼입니다. 네. 네. 점퍼. 핑크색 점퍼, 파란색 점퍼. 제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네. 다른 당 소식도 가볼까요? 민생당 가나요? 네, 민생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생당 역시 공식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5.18 민주묘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지도부가 함께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들 중에 천정배, 광주 서글, 그리고 장병환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선거운동 하느라고요? 예, 보통 이제 지역구 선거가 굉장히 격전지일 경우에 이렇게 출정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 당 소식도 볼까요? 네,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제 선대본부장이 되지 않으면서 안철수 대표가 직접 선대위를 이끌게 됐는데요. 선대위 명칭은 언행일치. 라고 네.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은희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중도 정치를 지향하는 분들의 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의석은 10석을 제시했습니다. 네, 10석이요? 네, 예. 20석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건 쉽지 않으니까 10석 정도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당은 없습니까? 저 민생당하고 국민의당 소식까지 가면 네, 그 군소정당들이 조금 아쉬워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완을 해서 네. 준비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뉴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거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국토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전남 여수에서 마라톤으로 시작을 해서 광양으로 넘어가는 유세 일정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포레스트 철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934님, 저희 집이 3층인데요. 거실 가득 벚꽃이 통째로 들어와 있어요. 와, 눈에 선합니다. 밤엔 눈 내린 겨울처럼 환하게 빛나고요. 가진 건 누리면서 삽니다. 와우, 네. 좀 누리면서 사세요. 6934님, 부럽습니다. 4790님,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용호동 이기대 낮은 산입니다. 용호동 이기대가 어딘지 아세요? 네, 부산 남구을 현재 박재호 후보와 이현주 후보가 맞붙는 지역입니다. 네. 낮은 산이 뭐예요? 이기대 낮은 산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기대가 지역 명칭입니다. 예. 네. 이기대가 지역 명칭 낮은 산에 있다는 거죠. 네. 마린시티, 동백섬, 누리마루,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달맞이고개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부산은 언제 봐도 아름답죠. 맛있는 것도 많고요. 9149님, 창문 너머 옆집 정원에 딱 한 송이 목련꽃이 거리두기로 힘든 나를 미소 짓게 하네요. 모두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힘내세요. 송문철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있지만 주디 비대위하고는 거리두기 쉽지 않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으로 갈까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채널A 법조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성 취재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녹취록에 담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 내용을 후속 보도한 장인수 기자와
제보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MBC 장인수 기자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채널 A 기자가 한 얘기인데 유시민 같은 사람이 제일 눈에 가시고 검찰이 볼 때 이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유시민을 했다 그러면 여당에서 에이씨 야권은 안 해? 그러면 야권 그때 말씀하신 최경환이나 뭐 있잖아요. 최경환 감옥 갔으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시민을 치고 싶고 우리가 이제 정파적이다 이렇게 몰릴 것 같으면 최경환도 이게 반찬으로 하나 집어넣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이철 측에서 계속 물어봐요. 이게 뭐 총선 앞두고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면 릴리스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정보를 줘야 되냐. 그리고 아니라고는 하는데 시기는 총선 전으로 못을 박아요. 또 채널 A 기자가 어떤 이거 보시면 또 둘째 총선하고 상관없이 본인한테 제일 좋은 거는 3월 말 4월 초까지는 해야 그래야 나중에 강제 수사가 오기 전에요. 압수수색하고 어차피 계좌 털려가지고 본인한테는 총선 4월 16일 오늘 며칠이야. 그 전에 목 한번 안 조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와요. 뭐 이렇게. 최경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달라. 최경환 의혹을 뭐냐 네가 알고 있는 게라고 했더니 60억 원대의 돈이 2015년 14년경에 전환사채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신라젠으로부터. 그리고 아마 차명으로 들어왔을 거고 차명으로 들어왔으면 누구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해서 들어왔을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채널A는 이걸 묻질 않아요. 지금 이철 대표는 얘기를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한테도 이 정도를 얘기했으면 채널A한테도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서면 인터뷰라는 불편한 방식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검찰은 도대체 이걸 왜 수사를 못할까요? 그러면. 검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의 지인인 이 사건의 제보자가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고위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통화 기록을 서로 제출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 변조가 이루어져 음질이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청와대 관계자나 현재 민주당 관련자들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분들하고 작은 거래가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은 약간 좀 처음에 인사말이나 이런 거 부드럽게 쓰지만 형식은 좀 부드럽지만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협박으로 느껴졌죠? 뭐 가족을 수사한다. 재산을 수사한다. 그리고 또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유시민이나 현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증오를 해야 된다. 당신이 억울하지 않느냐. 출소하면 70살도 넘을 텐데. 그러니 풀어라. 얘기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이 문제를 밝히는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분이 오늘 이전 2달간의 통화 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한테 들려줬던 그 녹음 파일을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 검사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 파일을 듣고 나와서도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맞는지. 근데 맞더라고요. 제가 들은 녹음 파일이.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주요 일간지들도 관련 기사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권이 일제히 이 사람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조국, 2번 윤석열.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4790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주 기자님,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하는데요. 검언유착에 대해서. 죄에
죄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구조적 문제여서요. 수사를 착수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8283님, 이 기대는 해운대, 광안리, 정경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곳이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네, 꼭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 이어서 셀럽파이브의 안 보는 삽니다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널 닮고 싶어